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자비가 없었다. 태양은 마치 이 땅의 모든 생기를 빨아들이려는 듯 맹렬히 타올랐다. 구름 한 점 없는 창백한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놓인 고급 마을은 거대한 화로 속에 갇힌 형국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뜨거운 모래바람이 밀려들어와 사람들은 말조차 제대로 섞지 못한 채 그저 헐떡일 뿐이었다. 고급 마을의 정적은 기이했다. 한여름이라면 응당 귀가 따갑도록 울어대야 할 매미 소리조차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간혹 마른 잎사귀가 바람에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소리와 더위에 지친 늙은 개가 그늘을 찾아 힘겹게 몸을 끄는 소리뿐이었다. 땅은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삼키는 무덤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촌로들의 얼굴은 쩍 갈라진 논바닥과 다를 바가 없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르는 것은 땀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그들은 원마루에 앉아 멍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는 이미 수백 번도 더 허공에 흩어졌고 이제는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타들어가는 들판의 누런빛만이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어귀의 공동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이미 보름이 지났다. 아낙네들이 이른 새벽부터 두레박을 내려보아야 올라오는 것은 흙탕물 섞인 모래뿐이었다. 그 귀한 흙탕물이라도 얻기 위해 아낙들은 서로를 밀치며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욕설과 비명은 메마른 마을의 공기를 더욱 삭막하게 만들었다. 물은 생명이 아니라 쟁취해야 할 전리품이 되어버렸다. 논에 심어놓은 벼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모내기철에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심었던 그 희망의 싹들은 이제 말라비틀어진 지푸라기가 되어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굶어 죽어가는 자들의 속삭임 같았다. 농부들은 타들어가는 논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으나 그 소리마저도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관아의 전령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은 그의 깨끗한 관복과 윤기가 흐르는 말의 모습은 이 비참하고 지저분한 현실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러나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관아에서 온 사람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수탈을 하러 오는 자였기 때문이다. 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령의 시선은 오만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채찍을 들어 마을 회관 쪽을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신임 사또께서 부임하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하늘의 노여움을 풀 기우제를 올리지 않았단 말이냐. 고을의 백성들이 이토록 게을러서야 어찌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겠는가. 전령의 호통은 메마른 대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이장 최 씨는 흙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등은 굽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으리 굽어 살펴주십시오. 곳간이 비어 당장 먹을 죽조차 끓이기 어렵습니다. 기우제라니요. 당장 제물로 쓸 가축도 제사상에 올릴 온전한 곡식 한 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부디 사또께 전해주십시오. 그러나 전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씨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노인이 겪는 고통 따위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정성이 부족하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핑계댈 생각 마라. 사흘 안에 제대로 된 기우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관할을 모욕하고 국법을 무시한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전령이 말머리를 돌려 떠난 후 마을 회관 앞 평상에 모인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땅을 꺼지게 할 듯했다. 먼지 자욱한 길 위에는 전령이 남기고 간 말발굽 자국만이 선명했다. 누군가는 하늘을 원망했고 누군가는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관할을 저주했으나 감히 소리내어 말하는 이는 없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생존에 대한 공포였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흐려져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예로부터 가뭄은 하늘이 노한 탓이라 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하고 정결한 것을 바쳐야만 이 재앙이 끝날 게야. 사또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지. 무언가 보여주어야 해. 하지만 무엇을 바친단 말인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는 밭을 갈 힘조차 없어서 헐떡거렸고 몇 마리 남지 않은 닭들은 더위 먹어 비틀거리다 쓰러지기 일쑤였다. 신을 만족시킬 만한 생명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사람조차 굶주려 짐승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짐승은 오죽하겠는가. 절망적인 침묵만이 좌중을 감쌌다. 젊은 장정 하나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깡마른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기우제상에 올릴 쌀이라도 있으면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겠습니다. 당장 내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제사입니까? 재물은 무슨 재물입니까? 우리 목숨이라도 바쳐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공포는 배고픔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만약 사또의 명을 어겨 관군이 들이닥친다면 굶어 죽기 전에 몽둥이에 맞아 죽거나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좌중을 압도했다. 배고픔은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이었지만 관아의 형벌은 당장 눈앞에 닥친 칼날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이장 최 씨는 담배도 없는 빈 곰방대를 입에 물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떼었다.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더욱 검게 타 있었다. 어찌되었든 흉내는 내야 한다. 우리가 살려면 관아의 눈을 피해야 해. 마을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제물로 쓸만한 놈을 찾아보게. 살아있는 놈 중에서 가장 살이 붙어있고 흠집 없는 놈으로 말이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대지의 열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이 마을에 닥쳐올 피해 재앙을 예고하는 듯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면서 마을은 어둠 속에 잠기기 시작했지만 그 어둠조차 뜨거웠다. 밤바람조차 불지 않는 밤, 사람들의 근심은 깊어만 갔다. 마을 사람들이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마을 외딴 곳 산비탈 아래 숲 경계선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곳은 마을의 광기와 절망이 아직 닿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다. 울창한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곳에는 세상의 소란관, 담을 쌓은 작은 움막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곳에는 칠성이라 불리는 고아 소년과 유난히 윤기가 흐르는 검은 돼지 한 마리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다. 돼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소년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장 살이 붙어 있고 흠집 없는 생명이 바로 그곳에 있었으나 아직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운명의 그림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가 다시금 잔인한 붉은 빛을 띠며 동쪽 능선 위로 솟아올랐다. 움막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햇살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칠성을 깨운 것은 빛이 아니었다. 축축하고 따뜻한 감촉,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그의 뺨을 간지럽혔기 때문이다. 칠성은 부스스 눈을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검은 눈동자와 마주했다. 복돌이였다. 녀석은 마치 해가 떴으니 살 길을 찾아야지 라고 말하는 듯했다. 칠성은 태어날 때부터 입이 닫힌 아이였다. 소리를 지르려 하면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취취 새어나올 뿐 온전한 단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다. 부모는 역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고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인 그를 재수없는 아이, 귀신 들린 아이라 부르며 멀리했다. 마을 가장자리, 산짐승이 출몰하는 비탈진 곳에 지어진다 쓰러져가는 운막만이 그가 허락받은 유일한 세상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는 사람이 아닌 검은 돼지 복돌이뿐이었다. 하지만 복돌이는 일반적인 가축과는 근본부터 달랐다. 녀석은 더러운 진흙탕을 뒹구는 대신 맑은 냇가, 지금은 말랐지만 애서 몸을 씻을 줄 알았고 아무거나 주워 먹기보다는 칠성이 구해온 깨끗한 풀뿌리를 선호했다. 칠성의 눈빛만 봐도 기분을 알아차리는 실로 영물 링무이라 불릴 만한 짐승이었다. 가뭄의 재앙은 이 외딴 움막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동이는 빈지 오래였고 주변의 풀들은 말라 비틀어져 가루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칠성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책이 있었다. 바로 복돌이의 코였다. 인간의 무딘 감각으로는 찾을 수 없는 생명의 냄새를 녀석은 기가 막히게 맡아내곤 했다. 칠성은 익숙하게 지게를 쥐고 복돌이의 뒤를 따랐다. 소년과 돼지는 말라버린 덤불을 헤치고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가시덤불이 발목을 긁고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잡아챘지만 복돌이는 거침없이 앞장섰다. 녀석의 튼실한 엉덩이는 실룩거렸고 꼬리는 살랑거렸다. 메마른 땅에서도 살아남을 구멍은 있다는 듯 복돌이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한참을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던 복돌이가 거대한 바위 그늘 아래 멈춰섰다. 녀석은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더니 이내 흥분한 듯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며 앞발로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날렸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다. 칠성도 지게를 내려놓고 녀석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흙을 파냈다. 놀랍게도 겉보기엔 바싹 말라있던 땅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젖은 흙 냄새가 올라왔다. 복돌이가 찾아낸 것은 땅속 깊이 수분을 머금고 뻗어나간 굵은 템뿌리였다. 다른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갈 때도 깊은 곳에 뿌리를 박아 물기를 간직한 생명줄이었다. 복돌이는 흙투성이가 된 코로 한 뿌리를 캐내어 칠성 앞에 툭 던져주었다. 칠성은 허리춤에서 무딘 돌칼을 꺼내 군뿌리의 거친 껍질을 벗겨냈다. 하얀 속살을 한 입 베어 물자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수분이 입안 가득 퍼졌다. 타는 듯한 갈증이 일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칠성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붓뿌리에 가장 굵고 맛있는 부분을 뚝 떼어 복돌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녀석은 오독오독 소리를 내며 맛있게 씹어 삼켰다. 둘 사이에는 굳이 말이 필요 없었다. 칠성이 씩 웃으면 복돌이는 꼬리를 더 격렬하게 흔들었고 칠성이 옛 생각에 잠겨 우울해하면 복돌이는 조용히 다가와 거친 머리를 그의 무릎에 비비며 위로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오직 이 짐승만이 칠성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혈육의 정보다 더 깊고 끈끈한 유대였다. 칠성은 문득 3년 전 숲속에 버려져 죽어가던 새끼 돼지를 주워 온 날을 회상했다. 어미 잃고 굶주려 갈비뼈가 앙상했던 그 작은 생명체는 쥐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작았다. 칠성은 자신의 몫인 죽을 덜어 먹이고
추운 밤에는 품에 안고 재우며 녀석을 살려냈다. 그때 복돌이는 칠성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다.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에 녀석은 이제 마을의 어떤 소보다도 튼튼하고 윤기 흐르는 모습으로 자라났다. 가뭄 속에서도 복돌이의 검은 털은 햇빛을 받아 반질거렸고 눈동자는 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온 마을이 기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오직 이 둘만이 자연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를 어느 정도 채운 둘은 다시 움막으로 향했다. 지게에는 남은 샘뿌리와 숲에서 찾은 몇 줌의 산딸기가 담겨 있었다. 숲을 벗어나 마을이 시야에 들어오자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 숲속의 청량함은 사라지고 무겁고 탁하며 썩은 내가 나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칠성의 발걸음이 저절로 무거워졌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다. 말라 죽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채우려던 김씨와 마주쳤다. 김씨의 투윗한 눈이 칠성을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칠성의 뒤를 따르던 복돌이에게 고정되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씨가 쥐고 있던 낫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눈빛은 예전에 칠성을 보며 보내던 무관심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이 눈앞에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원초적인 탐욕이었다. 김씨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이며 꿀꺽하고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칠성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명백한 살기사치였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복돌이의 앞을 막아섰다. 작은 몸으로 거대한 돼지를 가리려 애쓰며 그는 김씨를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서둘러 복돌이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칠성은 빨리 가자는 신음 소리를 내며 도망치듯 움막 쪽으로 달렸다. 김씨는 멀어지는 소년과 돼지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윤기 흐르는 검은 가죽과 그 안에 가득 차 있을 붉은 살코기에 대한 상상만이 가득 찼다. 그는 나무 껍질을 바닥에 캔뱉어버리고는 낫을 챙겨들고 자신의 집이 아닌 마을 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빨라져 있었다. 움막에 돌아온 칠성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복돌이의 털에 붙은 도깨비 바늘을 하나하나 떼어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평소와 다름없는 움막 아니었지만 칠성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바깥 세상의 광기가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넘실거리는 것만 같았다. 영물인 복돌이 또한 평소와 달랐다. 녀석은 편안히 눕지 않고 자꾸만 마을 쪽을 향해 코를 벌름거렸다. 뾰족한 귀를 쫑긋거리며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녀석의 검은 눈동자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느낀 것일까. 땅거미가 질 무렵 멀리서 징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댕, 댕. 그것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조종 결존처럼 음산하게 들렸다. 태양은 완전히 저물었지만 다가오는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울 것이었다. 칠성은 복돌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밤이 깊었으나 고금 마을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모다 아론 영공는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었고 그 불빛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하고 일그러져 있었다.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는 급히 섭외해온 지관디관 이 부채를 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긁어모은 초라한 재물들이 놓여 있었다. 지관은 혀를 차며
지팡이로 비쩍 마른 닭을 툭툭 건드렸다. 닭은 도망칠 힘도 없는지 날개만 파닥거릴 뿐이었다. 쉿심. 이따위 것을 재물이라고 내놓은 게냐. 뼈와 가죽만 남은 짐승은 귀신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천지신명께서 노여움을 푸시기는커녕 우리를 능멸한다 여겨 더 큰 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다. 이장 최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두 손을 빗봤다. 직관 어르신 보시다시피 마을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도 굶어 죽어가는 판국에 살이 오른 짐승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부디 정성을 봐서라도 최 씨의 목소리는 애원조였으나 직관의 표정은 단호했다. 직원은 부채를 탁 접으며 엄포를 놓았다. 기우제, 지읒지에는 생기승치가 넘치는 재물이 필요하다. 가뭄이라는 양연의 기운을 누르려면 음인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털에 윤기가 흐르고 살집이 두둑한 놈이어야 한단 말이다. 그런 재물 없이는 구판을 버려봐야 헛수고야. 좌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내일이면 사또가 약조한 기한이었다. 만약 제대로 된 기우제를 올리지 못하면 사또는 마을 전체에 가혹한 세금을 물리거나 이장을 파직시키고 곤장을 칠 것이 뻔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절망감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때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김씨가 쭈뼛거리며 손을 들었다. 낮에 숲에서 칠성을 마주쳤던 바로 그 사내였다. 이장님,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직관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짐승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김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다. 오늘 낮에 나뭇껍질을 구하러 숲가에 갔다가 칠성이 놈을 봤습니다. 헌데 그 벙어리 녀석이 데리고 다니는 돼지 말입니다. 아주 토실토실하더군요. 이 가뭄통에 혼자 뭘 주워 먹었는지 배가 이만큼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큰 원을 그려 보였다. 그냥 돼지가 아닙니다. 털이 수처럼 검고 반질반질한 게 마치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빛도 사람처럼 또렷한 것이 여태껏 마을에서 키우던 돼지들과는 영판 달랐습니다. 김씨의 묘사에 굶주린 사람들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상상 속의 돼지고기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직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허우, 이 극심한 가뭄에도 살이 올랐다면 보통 놈이 아니로군. 땅의 기운을 읽고 수맥을 찾을 줄 아는 영물링물일개야. 바로 그 놈이다. 그 놈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것이다. 직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내 귀를 박았다. 하지만 웅성거림 속에는 망설임도 섞여 있었다. 박 노인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허나 그 돼지는 칠성이 놈에게는 부모나 마찬가지인 짐승인데 고아놈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 짐승 하나뿐이지 않은가. 억지로 뺏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 그러자 김씨가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적개심이 서려 있었다. 사람이 굶어 죽고 마을이 망하게 생겼는데 짐승 타령입니까? 그리고 그놈 어차피 마을에서 알게 모르게 밥 얻어먹고 큰 놈 아닙니까? 마을을 구하기 위해 돼지 한 마리 내놓는 게 그리 큰일입니까? 칠성이 녀석도 마을 사람이라면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지요. 맞아. 김씨 말이 옳아.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죄책감은 마을 전체의 생존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어 순식간에 희석되었다. 누군가는 칠성이를 위해 나중에 쌀을 좀 주자고 했고 누군가는 이것이 칠성이에게도 공덕을 쌓는 일이라며 떠들었다. 굶주림과 공포는 도덕보다 훨씬 강력했다. 이장 최 씨는
질끈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갈등은 짧았다. 그는 이장으로서 마을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가장으로서 자신도 살아야 했다. 그는 결단을 내린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장정들을 모아라. 몸은 두시문 강고 지금 당장 칠성의 움막으로 간다.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재물을 확보해야 한다. 순식간에 사냥대가 꾸려졌다. 밧줄과 몽둥이 짐승을 포획할 때 쓰는 그물을 든 장정 10수명이 나섰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으나 그것은 신성한 재물을 모시러 가는 사제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탈자의 행군이었고 굶주린 늑대떼의 출정이었다. 횃불의 행렬이 마을 회관을 빠져나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수십 개의 불빛들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먹이를 찾아 기어가는 형상이었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선두에 선 김씨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그는 자신이 마을을 구하는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웅 심리가 아니라 내일이면 맛보게 될 고깃덩어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인간의 이기심이 밤보다 더 어둡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한편 마을 외딴 곳 산비탈 움막은 고요하기만 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칠성과 복돌이의 머리 위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낫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바람소리에 섞여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진 소년과 돼지는 꿈속에서나마 배부른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장은 행렬을 잠시 멈추고 쉿 하는 소리를 내어 장정들을 조용히 시켰다. 움막이 저 앞이었다. 놀라서 도망가면 낭패다. 포위에서 한 번에 덮쳐야 한다. 아이는 다치지 않게 하되 돼지는 절대 놓쳐선 안 된다. 그의 명령은 비정아리만치 침착했다. 어둠 속에서 장정들이 움막을 향해 좁혀 들어갔다. 낡은 나무 문이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서질 듯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좁은 움막 안으로 수십 개의 횃불이 내뿜는 붉은 빛이 폭력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고요했던 칠성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잠결에 무방비 상태였던 움막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매캐한 그을음과 사람들의 살기로 가득 찼다.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대한 그림자들과 코를 찌르는 연기 냄새에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원초적인 공포가 먼저 엄습했다. 옆에 누워있던 복돌이 역시 놀라서 벌떡 일어나 꽥꽥거리며 칠성의 등 뒤로 숨으려 했다. 녀석의 따뜻한 몸이 칠성의 등에 바들바들 떨며 닿았다. 칠성아, 놀라지 마라. 이장 최 씨가 횃불을 든 장정들 사이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짐짓 침착하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몽둥이와 밧줄을 든 마을 사람들이 병풍처럼 서서 좁은 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죄책감과 탐욕 사이에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장은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칠성의 무릎 앞에 툭 던졌다. 짤랑하는 쇳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다. 그것은 평생 칠성이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었다. 엽전 2냥과 쌀 1마리다. 돼지값으로는 차고 넘치는 돈이다. 마을을 위해 네가 큰 일을 하는 거다. 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장의 뒤, 그물과 밧줄을 들고 서 있는 김씨와 장정들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의 눈은 칠성이 아니라 등 뒤에 숨은 복돌이를 향해 꽂혀 있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강탈이라는 것을. 칠성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복도리를 끌어안았다. 절대 안 된다는, 이것만은 가져갈 수 없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돼지를 가리고 고개를 격렬하게 저으며 이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이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김씨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이 녀석이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마을 전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돼지 새끼 하나가 대수냐, 사또의 명이 떨어졌단 말이다. 김씨가 성큼성큼 다가와 칠성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거친 손길에 칠성의 낡은 옷자락이 찢겨나갔다. 칠성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저항했다. 그는 김씨의 투박한 손이 자신의 몸을 잡아당기자 김씨의 팔뚝을 있는 힘껏 물어뜯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생존 본능이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악이 독한 놈이 김씨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칠성을 발로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의 작은 몸이 힘없이 튕겨나가 흙벽에 부딪혔다. 입가가 터져 피가 흘러나왔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칠성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시 바닥을 기었다. 주인이 공격당하는 것을 본 복돌이가 쾌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김씨를 향해 돌진했다. 평소의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족을 지키려는 맹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정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좁은 방 안에서 피할 곳도 없이 공중에서 거대한 그물이 복돌이를 덮쳐왔다. 복돌이는 내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자 속수무책이었다. 녀석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칠성은 장정들의 다리 사이를 기어가 밧줄을 잡으려 했지만 누군가의 발에 밟혀 손가락이 으깨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칠성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으으 하는 신음소리만 토해냈지만 그 모습은 누구보다 처절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다람은 제 유일한 친구예요.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눈빛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장은 애써 칠성의 눈을 피하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원망하지 마라.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때 너도 우리를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칠성을 향한 위로가 아니라 비겁한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에 불과했다. 장정들은 긴 장대에 복도리를 매달고 서둘러 움막을 빠져나갔다. 거꾸로 매달린 복도리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다. 흔들리는 횃불빛 아래 녀석의 까만 눈동자가 바닥에 쓰러진 칠성과 마주쳤다. 그 눈빛은 공포보다는 깊은 슬픔을 담은 채 점점 멀어지는 주인의 모습을 끝까지 쫓고 있었다. 마치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한 그 고요한 눈빛이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횃불의 행렬이 멀어지면서 왁자지껄한 소리도 점차 희미해졌다. 움막 주변에는 다시금 무거운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다. 조금 전까지의 소란이 마치 악몽이었던 것처럼 숲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방바닥에는 이장이 던지고 간 돈주머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찢어진 주머니 사이로 쏟아진 쌀알들이 흙먼지 위에 하얗게 흩어져 있었다. 생명을 팔아넘긴 대가치고는 너무나 차갑고 초라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쌀알을 움켜쥐려 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흙뿐이었다. 칠성은 텅 빈 움막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을 긁어보아도 떠나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눈물만이 메마른 방바닥을 적셨지만
그 작은 물기조차 금세 말라버렸다. 세상은 그에게 철저하게 침묵했고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은 기이한 활기로 들끓었다. 마치 지난밤에 약탈을 정당화하려는 듯 사람들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다. 장정들은 마을 회관 뒤편으로 끌고 온 복도리를 결박한 채 아껴두었던 귀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녀석의 몸을 씻겼다. 흙먼지가 씻겨나가자 검고 윤기 흐르는 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죽음을 앞둔 짐승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화려했다. 깨끗해진 복도리의 목에는 붉은 비단실이 감겼고 몸통에는 금줄이 둘러졌다. 제물로서의 격식을 갖추기 위함이었으나 그것은 사형수에게 입히는 수의 쇼이나 다름없었다. 복도리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멍하니 먼 산을 응시할 뿐 묶인 다리를 풀려 애쓰지도 않았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는 거대한 제단이 차려졌다. 지프로 엮은 멍석 위에는 과일 몇 알과 마른 명태가 올려졌지만 주인공은 단연 제단 아래 묶여있는 검은 돼지였다. 둥둥, 둥둥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을 부르는 소리였으나 동시에 생명을 재촉하는 장송곡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사또가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도착했다. 그는 부채로 햇빛을 가리며 제단을 둘러보았다. 오호, 과연 듣던 대로 실한 놈이구나. 이 정도 정성이면 하늘도 감복하여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복도리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생명이 아닌 곧 맛보게 될 진미만이 비칠 뿐이었다. 직원이 흰옷을 입고 칼춤을 추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늘이 시여 땅이 시여 이 귀한 피를 받으시고 타들어가는 대지를 적셔 주소서. 부정은 물러가고 생명수가 쏟아질지어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꽹과리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이며 사람들의 혼을 빼놓았다. 광기 어린 축제였다. 직원의 손에서 서슬퍼런 칼날이 태양빛을 받아 번뜩였다. 북소리가 절정에 달해 심장을 터뜨릴 듯 몰아칠 때 칼은 망설임 없이 복도리의 목을 파고들었다. 짧고 굵은 단말마에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 소리는 요란한 징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붉은 선혈이 솟구쳐 메마른 황토 흙을 적셨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땅은 스펀지처럼 순식간에 피를 빨아들였다. 흙먼지 위로 검붉은 꽃이 피어났다. 복도리의 눈동자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며 하늘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는 깊고 검은 공허만이 남았다. 제의가 끝나자마자 엄숙함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탐욕이 채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둘러 칼을 들고 돼지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비단실이 끊어지고 가죽이 벗겨지자 뽀얀 지방과 붉은 살코기가 드러났다. 굶주린 사람들의 입가에 침이 고였다. 곧이어 마을 곳곳에 거대한 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타올랐다. 고기 굽는 냄새와 국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며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몇 달 동안 맡아보지 못한 기름진 향기는 이성과 도덕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기아에 허덕이던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향기였다. 자, 다들 많이 드시오. 사또께서 하사하신 곡이다. 이장의 외침과 함께 잔치가 시작되었다. 누구도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손으로 고기를 집어뜯고 뜨거운 국물을 들이켰다. 입가에 번들거리는 기름을 묻힌 채 허겁지겁 씹어 삼키는 그들의 모습은 아귀, 왁귀와 다를 바 없었다. 배가 채워지자 죄책감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이 맛있는 고기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칠성이라는 아이의 유일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역시 영물이라 그런지 고기 맛이 달구나. 누군가의 감탄사에 왁자지껄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포만감은 그들의 기억마저 조작하고 있었다. 그 시각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중턱의 깊은 동굴 속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마을 쪽을 향해 등지고 앉아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고기, 굽는 냄새와 희미한 북소리는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냄새는 칠성에게 구수하지 않았다. 그것은 친구가 타는 냄새였고 배신의 악취였으며 세상이 자신에게 보내는 조롱이었다. 칠성은 위액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헛구역질을 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으아. 동굴벽에 머리를 투시며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돌멩이 하나가 그의 손에서 부서질 듯 쥐어져 있었다. 칠성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세상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날 소년의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광란의 잔치는 끝이 났다. 광장에는 하얗게 드러난 뼈 무더기와 식어버린 재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내일이면 비가 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심했다. 피를 마신 땅은 더욱 붉게 타올랐을 뿐 구름 한 점 모이지 않았다. 달빛 아래 널브러진 짐승의 뼈 위로 파리떼만이 윙윙거리며 날아들었다. 비극적인 정막만이 배부른 마을을 감싸 안았다. 하늘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침묵으로 대답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정오가 다 되도록 고급 마을은 나른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오랜만에 기름진 고기로 배를 채운 탓인지 아니면 죄책감을 덮으려는 무의식의 발로인지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다. 마을을 감싸던 절박한 공기는 일시적인 포만감에 밀려 잠시 자취를 감춘 듯했다. 그때였다. 남쪽 하늘 끝에서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우르릉 콱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소리가 마을 사람들을 잠에서 깨웠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짙은 회색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었다. 툭, 투둑. 굵은 빗방울이 먼지 날리는 마당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닿은 곳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곧이어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제법 굵은 소나기가 대지를 때렸다. 사람들은 맨발로 뛰쳐나왔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환호했다. 안악들은 빗물에 얼굴을 씻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빗속을 뛰어다녔다. 지관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 하늘이 감동하신 게야.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격했다. 어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그들을 휩쓸었다. 김씨는 빗물에 젖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리쳤다. 보시오. 그 영물 돼지놈 피를 바치니 당장 효험이 있지 않소. 우리가 옳았어. 그까짓 짐승 하나 죽여서 온 마을이 살았으니 칠성이 녀석도 고마워해야 할 거요.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잔혹했던 행동을 정당화했다. 흥분에 취한 이장 최 씨가 마을 회관 마루에 올라가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자, 이제 비가 왔으니 곧 땅이 물러질 것이다. 며칠 내로 파종을 할 수 있다. 이 기쁨을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 남은
시감자와 벽시를 꺼내라. 오늘을 축하하자. 그것은 광기였다. 평소 같으면 목숨처럼 지켰어야 할 신하락 종자이었다. 당장 굶어 죽어도 씨앗 많은 베고 죽는다는 것이 농사꾼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믿음과 어제의 고기잔치가 준 흥분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어차피 비가 오면 금방 농사가 될 테니 지금 배불리 먹고 힘내서 일하면 된다. 안악들은 곳간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벽시를 꺼내어 절구에 탱고 싹이 난 감자를 쪄냈다. 마을 곳곳에서 다시금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어제는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면 오늘은 구수한 떡 냄새와 감자 냄새가 마을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미래를 담보로 한 최후의 만찬이었다. 사람들은 갓 쪄낸 떡을 베어 물며 다가올 풍년을 이야기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탄수화물의 단맛은 그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 떡 한 조각이 내년 가을에 거둘 쌀 한 가만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은 턱이 아플 정도로 씹고 또 씹었다. 빗소리는 그들의 식욕을 돋우는 반주곡 같았다. 그러나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거짓말처럼 빗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였다. 먹구름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찢어진 구름 사이로 태양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태양이 아니라 습기를 머금어 더욱 후덥지근하고 불쾌한 열기를 내뿜는 태양이었다. 떡을 먹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다. 쏟아지던 비는 땅속 깊이 스며들기도 전에 뜨거운 지열에 의해 증발해버렸다. 땅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땅이 내뱉는 한숨 같았다. 그것은 해갈 제커의 비가 아니라 지나가는 여우비에 불과했다. 항구는 여기는 비가 공정 잠깐 그친 걸 거야. 저녁에 다시 오겠지. 구름이 저리 많았는데 설마. 사람들은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파랗게 변해갔고 태양은 더욱 맹렬하게 내리쬐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빗물에 살짝 젖었다가 뜨거운 햇볕을 받은 땅은 오히려 전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숨통을 조여오는 찜통 더위로 변했다. 벼들은 물을 만나 살아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수증기에 쪄져서 누렇게 익어버렸다. 저녁이 되어도 구름은 다시 모이지 않았다. 비가 왔다면 으레, 울어야 할 개구리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다시 돌아온 매미들의 악쓰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마을 우물은 여전히 바닥을 드러낸 채였다. 찰나의 비는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텅 빈 독으로 향했다. 씨나락과 씨감자, 내년 농사를 위해, 아니 마을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보루가 뱃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배는 불렀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떡을 먹은 입안이 깔깔해지기 시작했다. 이장 최 씨는 들고 있던 곰방대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뱃속에 들어간 씨앗은 다시 뱉어낼 수 없었다. 밤이 찾아왔지만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어제의 포만감과 오늘의 배부름은 이제 공포가 되어 그들의 위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멀리 산비탈 쪽에서 늑대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굶주림이라는 진짜 재앙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였다. 여우비가 지나간 뒤 고급의 대지는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다. 지면에 스며들었던 얄팍한 습기가
태양열을 만나 뜨거운 수증기가 되어 피어올랐다. 그것은 생명을 키우는 따뜻한 김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삶아버리는 지옥의 숨결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겁고 끈적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논에 남아있던 벼포기들은 누렇게 타들어가다 못해 하얗게 삶아지고 있었다. 물이 없어 바싹 말라버린 상태보다 더 끔찍했다. 고온 다습한 열기 속에서 뿌리는 썩어 문드러졌고 줄기는 힘없이 꺾였다. 논바닥에서는 시큼하고 비릿한 식물,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논으로 나갔다가 그 참상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삭이 패기도 전에 썩어버린 벼들은 손만 대도 물로 터지거나 바스라졌다. 어제 먹은 떡이 목구멍에 걸린 듯 농부들의 가슴이 턱 막혔다. 하지만 재앙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한 농부가 썩은 벼포기를 뽑아내자 그 뿌리에 다닥다닥 붙어 꿈틀거리는 하얀 물체들이 딸려 나왔다. 농부는 기겁하며 벼를 던져버렸다. 으아, 이게 다 뭐야? 그의 비명소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눈을 의심했다. 손가락 마디만한 희고 굵은 벌레들이었다. 습기를 머금어 부드러워진 흙을 뚫고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던 팽팽이 떼가 일제히 깨어난 것이다. 평소라면 땅속 깊이 있어야 할 녀석들이었지만 뜨거운 지열과 갑작스러운 습기가 놈들을 지표면으로 불러올렸다. 논바닥 전체가 벌레들의 떼로 뒤덮여 꿈틀거리고 있었다. 검은 흙이 하얗게 보일 지경이었다. 굶주린 벌레들은 썩어가는 벼뿌리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남은 멀쩡한 작물의 뿌리까지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있었다. 사각, 수만 마리의 벌레가 턱을 움직이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징그러운 벌레떼를 보며 박노인이 무릎을 탁 쳤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것들 예전에 칠성인의 돼지가 환장하고 먹어치우던 그놈들 아닌가. 그 말에 사람들의 뇌리에 잊고 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복돌이가 논둑을 헤집고 다닐 때마다 농부들은 농사를 망친다며 돌을 던져 쫓아냈었다. 하지만 녀석은 벼를 해친 게 아니었다. 복돌이는 뛰어난 후각으로 땅속에 숨어 벼뿌리를 노리는 이 해충들을 귀신같이 찾아내 잡아먹었던 것이다. 녀석은 밭을 망치는 불청객이 아니라 밭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아이고, 우리가 우리 살 길을 막아버렸구나. 탄식이 흘러나왔다. 천적텐딕이 사라진 땅에서 해충들은 거칠 것이 없었다. 돼지의 날카로운 발굽과 코가 땅을 뒤집어 주어야 벌레가 죽고 흙이 숨을 쉬는데 그 역할을 하는 존재를 자신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뒤늦게 호미를 들고 벌레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잡으면 잡을수록 땅속에서 더 많은 벌레가 솟아나왔다. 벌레들은 마치 죽은 복돌이의 원혼이라도 되는 양 끈질기게 사람들의 발목을 기어오르고 남은 작물을 초토화시켰다. 논밭은 순식간에 검게 변해 녹아내렸다. 풍년의 꿈은 썩은 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기우제를 주관했던 직원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부정이 탔어. 마을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핑계만 남긴 채 그는 도망쳐버렸다. 사람들은 도망친 직원을 욕할 힘도 없었다. 누구를 탓하랴. 돼지를 잡자고 한 것도 신하락을 먹어 치운 것도 모두 자신들이었다. 탐욕의 대가는 너무나도 빠르고 가혹하게 돌아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농부들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해가 질 무렵 벌레들의 턱이 움직이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도 멈추고 새들도 먹을 것이 없어 떠났다. 개구리도 울지 않았고 매미조차 지쳐 입을 다물었다. 대지는
철저하게 침묵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죽음의 침묵이었다. 몇몇 안악이 칠성이 머물던 산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여전히 숲이 우거지고 푸르렀다. 하지만 이제 염치 없게 그 아이를 다시 찾을 수도 없었다. 아이의 친구를 잡아먹은 입으로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는가. 죄책감은 배고픔보다 더 무겁게 그들의 발을 묶었다. 배가 꺼지자 어제 먹은 고기와 오늘 먹은 떡의 기억은 고통으로 변했다. 입안에는 쓴물만 올라왔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는 공포, 그리고 내년에도 먹을 것이 없다는 절망이 현실로 다가왔다. 어둠이 고급을 덮었다. 그것은 밤의 어둠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재앙의 그림자였다.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기로 작정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을의 고가는 비었고 들판은 죽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타버린 재처럼 부서져 내렸다. 고급의 공동우물은 이제 거대한 구덩이에 불과했다. 바닥에 진흙조차 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두레박은 깊은 어둠 속 바닥에 처박혀 흙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마을의 생명줄이 끊어진 것이다. 배고픔은 나무 껍질을 씹어서라도 참을 수 있었지만 갈증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목구멍은 마치 불덩이를 삼킨 듯 타오르는 통증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맺혔고 눈은 완파게 들어갔다. 사람들은 새벽 이슬이라도 받아보려 헝겊을 들고 나갔으나 건조한 밤 공기는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개울과 웅덩이에 남은 것이라곤 썩은 흙탕물뿐이었지만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그곳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핥았다. 그리고는 곧 심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리며 탈진에 쓰러졌다. 정신이 혼미해진 누군가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돼지, 칠성이네. 돼지는 물을 찾을 줄 알았어. 내가 봤어. 산비탈 저쪽 덤불 아래서 땅을 파서 물을 먹는 걸 봤다고. 그 말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래, 그 영물은 수맥을 알았어. 사람들은 희망인지 광기인지 모를 눈빛으로 호미와 쿠미를 챙겨들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들은 홀린 듯이 산비탈로 내달렸다. 칠성과 복돌이가 머물던 그 숲 근처였다. 이 근처야. 내가 봤어. 여기서 팠다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사람이 달라붙어 산비탈을 벌집처럼 파내려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산은 넓었고 정확히 어디가 수맥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복돌이에게는 미세한 흙냄새와 습기를 감지하는 예민한 코가 있었지만 인간의 무딘 감각으로는 그저 다 똑같은 마른 흙더미일 뿐이었다. 그들이 파낸 구덩이에서는 물 대신 바위와 나무뿌리 그리고 건조한 흙가루만 나왔다. 산이날이 바위에 부딪혀 깨지고 맨손으로 땅을 파던 사람들의 손톱이 빠져 피가 흘렀지만 물은 한 방울도 비치지 않았다. 깊이 파면 팔수록 절망도 깊어졌다.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누군가 쿠미를 집어던지며 울부짖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자 분노의 화살은 서로를 향했다. 한 안악이 핏발선 눈으로 김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네가 그랬잖아. 돼지 잡으면 비 온다고. 네가 꼬드겼잖아. 내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네가 책임져. 김씨는 억울한 듯 안악을 거칠게 밀쳐냈다. 이장이 시킨 거 아니오. 결정은 이장이 해놓고 왜 나한테만 그래. 그리고 그때 고기 먹을 땐 좋다고 제일 먼저 달려들던 게 누군데. 그의 항변은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고함과 욕설이 오가더니 급기야 주먹 다짐이 벌어졌다. 물을 찾아야 할 마지막 힘을 서로를 해치는 데 쓰고 있었다.
흙먼지 속에서 뒤엉켜 싸우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을 두고 다투는 악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장 최 씨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자신의 권위도 마을의 질서도 체면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른 목을 감싸 쥐었다. 목이 탔다. 아니, 속이 타들어갔다. 그제야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다. 그 돼지는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었다.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생존하는 법을 아는 유일한 안내자였으며 자연이 마을에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 선물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 배를 채워버린 것이다. 그난가람 월은 누른게 탈진한 노인 하나가 물이다. 저기 물이 있어 하며 허공에 손을 휘젓다가 쓰러졌다. 신기루였다. 사람들의 싸움도 지쳐서 멈췄다. 거친 숨소리만이 산비탈을 메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칠성의 빈 움막으로 향했다. 문짝이 뜯겨나간 그곳은 흉가처럼 변해 있었다. 누군가 움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는 며칠 전 이장이 던져주고 간 엽전과 흩어진 쌀알들이 그대로 뒹굴고 있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쌀도 아니었다. 목을 적실, 물 한 모금이었다. 하지만 돈으로도 폭력으로도 물을 살 수는 없었다. 자연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그들을 구원할 존재는 이미 그들의 위장에서 소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붉은 노을이 피투성이가 된 산비탈과 파헤쳐진 구덩이들을 비췄다. 지친 사람들은 흙구덩이 속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체내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탓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소리만 있고 물기는 없는 기괴하고 건조한 통곡이었다. 칠성은 유령처럼 숲 그늘에 머물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여 산비탈을 파헤치고 서로를 비난하며 주저앉는 모습을 굵은 나무 기둥 뒤에 숨어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며칠 사이 그의 몰골은 더욱 야위어 뼈가 드러났으나 깊게 패인 눈동자만은 도깨비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 순박하고 겁 많던 소녀는 그날 밤 죽었다.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고 산비탈에 적막이 찾아오자 칠성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향한 곳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파헤친 구덩이에서 불과 100여 보 떨어진 곳, 크런언쿨과 가시덤불로 교묘하게 가려진 바위 틈이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바위벽으로 보일 뿐인 장소였다. 그곳은 복돌이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찾아낸 비밀스러운 성소였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덤불을 걷어냈다. 바위 틈새 깊은 곳, 어른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작은 웅덩이에 맑은 물이 고여 있었다.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은 대지의 눈물과도 같은 차가운 생명수였다. 칠성은 바짝 마른 입술을 대고 엎드려 물을 마셨다. 한 모금, 두 모금. 차갑고 단 물이 타오르는 목구멍을 식히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죽어가던 세포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복돌이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다. 갈증을 채운 칠성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흙과 피가 엉겨붙어 검게 변해버린 투박한 쇠방울이었다. 복돌이가 끌려가던 날 녀석의 목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칠성이 주워 간직하고 있었다. 방울을 쥐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칠성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다. 그는 바위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 죽은 마을. 간간히 들려오는 것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저주 섞인 헛소리뿐이었다. 저 아래에는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 친구를 뺏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고기를 씹으며 웃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소리를 질러 여기에 물이 있다고 알릴 수도 있었다. 이 물은 마을 전체를 살리기엔 부족해도 당장 죽어가는 몇 명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칠성을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떠받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칠성의 뇌리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다.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던 김씨의 눈빛, 차갑게 돌아서던 이장의 등, 그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바라보던 복돌이의 슬픈 눈망울. 그들은 친구를 잡아먹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 칠성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다. 자비는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다. 짐승보다 못한 탐욕을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 줄 물은 단 한 방울도 없었다. 그는 복돌이의 방울을 다시 품 깊숙이 넣었다. 복돌이의 방울을, 이것이 소년이 내린 차가운 판결이었다. 그는 주변의 돌과 흙을 긁어모아 바위 틈을 꼼꼼하게 메웠다. 아무도 이 물을 찾을 수 없도록, 그리고 더러운 잎들이 이 성스러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봉인했다. 자신을 살려준, 그리고 복돌이가 남겨준 이 비밀을 저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다. 한도로 작업을 마친 칠성은 낡은 보찜을 떴다. 보찜 안에는 숲에서 캔잔 뿌리 몇 개와 쇠방울, 그리고 복돌이와 함께 쓰던 낡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다. 그는 마을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길을 주었다. 그 눈빛에는 미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단절만이 있을 뿐이었다. 칠성은 몸을 돌렸다. 그는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게 헝겊으로 단단히 감쌌다. 조용히 마치 숲의 그림자처럼 그는 마을 반대편 산등성이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는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그때 흙구덩이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던 김씨가 흐릿한 눈으로 산 위를 올려다보았다. 석양을 등지고 넘어가는 작은 인형이 보였다.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칠성. 김씨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김씨는 본능적으로 그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가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손을 뻗으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거기 소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작은 등은 붉은 노을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멀어졌다. 그것은 고급 마을을 굽어보던 마지막 양심이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가 영원히 떠나가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칠성이 떠난 자리에는 마른 낙엽만이 쓸쓸하게 굴러다녔다.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을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제 고급은 신에게도 자연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완벽한 고립무원의 땅이 되었다. 잔인했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나 고급의 들판에는 거둘 곡식이 단 한 톨도 없었다. 곧이어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이 닥쳤다. 고급의 겨울은 지난 여름의 폭염보다 더 혹독하고 비정했다. 굶주림에 지쳐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에게는 추위를 견딜 지방도 산에 올라 뙤감을 구해올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냉기가 도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하나둘씩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갔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곡을 해줄 이웃도 없었다. 그저 아침이 밝아도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집이 하나씩 늘어날 뿐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의 옷을 벗겨 입으며 하루를 더 버틸 뿐이었다. 걸을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자들은 살 길을 찾아 마을을 등지고
떠났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도 고개를 넘지 못하고 객사하거나 거린 지른이 되어 낯선 땅을 떠돌았다. 한때 풍요를 자랑했던 고급 마을은 흉물스러운 폐허가 되어 짐승들의 차지가 되었다. 주인이 사라진 집들은 빠르게 허물어졌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초가지붕들이 내려앉았고 텅 빈 마당에는 잡초와 억새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인간이 수백 년간 일구어온 터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탐욕의 흔적은 자연의 무심한 손길에 의해 지워져 갔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다. 이제 인근 고을 사람들은 그곳을 고급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돼지 울음 골짜기 혹은 귀신 마을이라 부르며 해가 지면 근처에도 가기를 꺼려 했다. 그곳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돌았다. 어느 늦가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가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 이 고개를 넘게 되었다. 말라버린 개울을 따라 걷던 선비는 기이한 적막감에 발걸음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묘했다. 숲 한가운데 뜬금없이 나타난 낡은 담벼락들과 무너진 집터들이었다. 이곳은 어찌 일이 황량하단 말인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역력한데 인기척이라고는 없구나. 선비가 혀를 찼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앙상하게 남은 대들보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길 안내를 돕던 늙은 나무꾼이 몸을 부르르 떨며 선비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나으리, 오래 머물 곳이 못 됩니다. 이곳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제 복을 제 입으로 털어넣은 어리석은 자들의 무덤이지요. 서둘러 지나가야 합니다. 선비가 연유를 묻자 나무꾼은 10년 전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뭄을 막아주던 신령한 돼지와 그 돼지를 형제처럼 아끼던 벙어리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를 채운 마을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최후에 대해 그 뒤로 비가 와도 이 땅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는답니다. 밤만 되면 배고프다고 우는 귀신 소리와 돼지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나무꾼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극적인 진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선비는 씁쓸한 표정으로 폐허를 바라보았다. 인간의 욕심이 하늘을 가리고 땅을 죽였으니 자업자득이로다. 짐승은 영물이었으나 사람은 짐승만도 못했구나. 그는 탄식하며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그때 마을 어귀숲 초입에 큰 바위 아래에 누군가 쌓아놓은 작은 돌무더기가 선비의 눈에 띄었다. 잡초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었다. 호기심인 선비는 말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가갔다. 돌무더기 위에는 썩지 않는 주목나무로 깎은 투박한 목상, 무샹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솜씨는 거칠었으나 정성스레 깎은 티가 역력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돼지의 등에 한 소년이 올라타 피리를 불고 있는 형상이었다. 누가 만들었을까? 떠나갔던 소년, 칠성이 훗날 잠시 들러 남긴 것일까? 아니면 뒤늦게 살아남은 누군가가 뼈저린 참회를 하며 깎아 바친 것일까? 아니면 이 슬픈 이야기를 들은 지나가던 나그네의 위로일까? 알 길은 없었다. 목상에는 푸른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나무로 깎인 소년과 돼지의 표정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폐허가 된 마을의 황량함과는 대조적인 영원히 깨지지 않을 평화가 그 작은 조각상 안에 깃들어 있었다. 그때 산바람이 폐허를 휘감고 지나갔다. 마 하는 삭막한 바람소리 사이로 딸랑하고 맑은 쇠방울 소리가 환청처럼 섞여 들려왔다. 선비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흔들리는 것은 억새풀 뿐이었다. 선비는 옷깃을 여미고 목상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리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폐허를 덮자 무너진 집터들은 마치 불에 타는 듯 붉게 물들었다. 선비와 나무꾼이 떠난 자리, 한때는 황금 물결이 쳤을 논밭에는 이제 마른 억새만이 바람에 서걱거리며 춤을 추었다. 고급은 지도에서 사라졌으나 그 슬픈 이야기는 바람결에 남아 탐욕에 눈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영원한 경고가 되어 골짜기를 떠돌았다. 대지는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자신을 아꼈고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를. 폐허 위로 차가운 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